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전쟁을 준비한다. 2. 감춰진 것들이 드러났다. 3. 유럽 측의 대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동북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5년 이내에 세계대전 극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이 섬처럼 고립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고 남중국해,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넓히면 태평양 진출로가 모두 가로막힌 한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만 할 정도로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향후 5년에 걸친 대한민국의 군사력 초강화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군사 전략은 방어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공격 능력을 준비 중인데요. 공격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공격 주체인 적을 섬멸해버리는 게 가장 완벽한 방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애초에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방어할 일도 없으니 따지고 보면 완벽한 논리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 형세측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군에서 신경 쓰고 있는 분야가 키체인 즉 선제 타격을 위한 역량 강화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확보, 북한 장사정포가 숨은 지하 겜도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SS의 전력파 등이 모두 킬체인 역량 강화의 일환입니다. 또한 결정적인 한방을 위해 SLBM 탑재 중형 잠수함 3,600톤 극장보고 선배치 2의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이야말로 정말 상상 이상인 전력 강화입니다. 일단 장보고 3배치 1인 도산 만창호급 잠수함부터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 규모 면에서 2위를 다툴 정도인데다 성능은 이미 핵잠수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도산 만창호함은 3주간의 연속 잠항에 성공하면서 세계 최장 잠항 시간을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장보고 3배치 2에서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서 수중 지속함에 고속 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말구평 소나 체계를 탑재하면서 하드웨어 스펙부터 배치 1보다 3배 이상 향상되었는데요. 한마디로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세계 최강이라는 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보고 3배치 상부터는 SLBM 현무사사가 열발로 늘어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현무사사는 지난 2021년 9월 SLBM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만 공개되었지 아직 상세 스펙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핵심 첨단 무기인데요. 그나마 가장 보수적으로 추측한다 해도 탄두 중량 1톤에 사거리만 500km에 달합니다. 이 정도 사거리면 북한 전역에 대한 선제 타격은 물론이고 칭다오시, 상하미시, 항저우시 등 중국 본토의 주요 군사시설을 전면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특성상 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까지 상대가 대응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아주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건 잠수함의 위치가 발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SLBM과 이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전쟁 먹지력을 발휘합니다. 대한민국의 적성국 입장에서 어디에서 언제 발사할지 모르는 SLBM이 존재하는 이상 섣부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LBM을 보유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만이 실질적으로 SLBM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공격이 가능한 가장 이상적인 비대칭 전력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SLBM 탑재 장보고 3회 추가 확보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절대 킬체인 역량 확대에서만 끝날 수준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2023 국방중기계획 방위 개선만은 명백히 대외 영향력 확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 확보를 위해 고위력, 초정밀, 장사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괴물 미사일이라고도 불렸던 고위력 탄도 미사일 현무5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겠다는 건데요. 현무5는 이미 8에서 9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중량의 탄두로 4.5킬로톤 급전술 핵무기와 동등한 타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폭발력만으로 미사일의 위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무5는 8에서 9톤 탄두를 탑재하고서도
최대 사거리가 600km에 달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탄두 중량을 1톤 이하로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거리에 놓는 건데요. 심지어 0.5톤의 탄두를 탑재하면 최대 사거리는 무려 11,000km까지 상승합니다.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삼아도 러시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다수의 전문가는 현무5를 한국이 보유한 첫 번째 ICBM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탄두 중량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현무5의 수량을 증대시키겠다는 건 결국 불만한 동북아 정세에 발맞춰 외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력전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데요. 우선 포방구라는 별명답게 탐지 거리만 70km에 달하는 대포경 탐지 이살 레이더인 천경2의 전력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대비 원격 운용거리 10배 증가, 동시 표적 탐지 능력 2배 증가, 탐지 정확도 14% 향상, 전개 시간 66% 감소, 철수 시간 33% 단축 등 혁명에 가까운 신형 4단급 대포병 탐지 레이더 추가 개발 또한 계획 중인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규모 함한 구성이 아니라 족집게 포격이 전술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게 밝혀진 만큼 우리 군에서도 포격 정밀도를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군에서는 2800톤급 신형 호위함인 호암, 천만함, 춘천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추가로 차기 최신형 호위함인 FFX 배치 1 전력화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FFX 배치 1은 통합 마스트와 사면, 고정형 이살 레이더를 탑재한 스텔스 형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KVLS-16셀에 해공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홍상어 장거리 대장월, 해룡 전술 한대지 유도탄 등을 탑재하면서 말만 호위함이지 사실상 구축함급 화력과 탐지 체계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는 면만 방어의 최전선민 해역함대의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최근 001형 항공모함 무력 시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의 서해를 시작으로 태평양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항 작전에만 전력을 투자하고 연안 방어에 소홀히 한다면 빈집털이를 당하기 딱 좋은 조건인데요. 하지만 FFX 배치 3처럼 충분히 강력한 호위함 전력을 보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역으로 중국 해군의 대항 진출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득대시를 다지겠다는 건데요. 같은 의미에서 공군 또한 대대적인 재개편을 계획 중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의 주력 항공기인 F-15K와 KF-16이 성능 개량을 통해 표적 탐지 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F-21의 전력화를 통해 노후화된 F-4, F-5를 드디어 완전히 대체할 예정인데요. 계획대로 순조롭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군의 전력 운용 구조가 전부 4세대 이상으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제야 선진 강군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뉴스월드 리포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202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차례로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는데요. 반면 일본은 8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비단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시민의식 등 모든 지표에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방증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이 군사적 충돌의 틈바구니에서도 자신의 이권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분이 다가오는 동북아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길을 잃고 표류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요구에 따른 고부가치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보였는데요. 한국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분에 침체기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조선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한국-조선 산업 구조를 진화시켜 모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2위와 3위의 음모에 맞서 세계 1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조선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이자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8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은 4조 26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9% 증가하고 순이익은 3159억 원으로 65% 늘어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내도선업 슈퍼사이클의 수주가 크게 늘었고 올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됐다며 원가 절감, 공정 효율화, 환율 상승 등의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 증가와 고환율원 하가치 하락 효과로 한국조선업계의 전체의 매출이 급증하며 흑자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한국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LNG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선박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었으며 거기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최대 규모의 가스관인 노드스트림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버려 LNG선 수요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상사는 지난달 총 92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도 79척에 달하는 LNG선을 수주했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80에서 90%를 한국에서 수주하며 사실상 한국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조선업계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환경규제 정책 덕분이라고 엄경화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종 애널리스트 엄경화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조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기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운 업계는 배에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싼 인건비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수주를 모두 쓸어가 버리며 세계 1위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을 필두로 한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선박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의 양에 따라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도 공해물질 배출량을 줄여 영업비용이 적게 드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업의 특기인 LNG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LNG선은 이중 연료 체계를 통해 일반 선박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어쩔 수 없이 5% 정도의 가스가 셀 수밖에 없는데 이 새는 가스를 잡아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덕분에 LNG선이 기존 선박보다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어지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에 한국으로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연료 체계를 갖춘 선박의 수주 비율이 한국이 작년이 70%, 올해가 8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작년에 20%밖에 되지 않았었고 올해도 한참 못 미치는 5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으로 LNG선 주문을 끝을 모르고 밀려들고만 있습니다. 엄경화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선박 건조 도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 한국조선의 적자 문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정말로 올해 3분기 한국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며 2위인 중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국 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조선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캐시카우 수익 창출원가 될 것으로 본다.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에서 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업에서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 인력도 연간 3천여 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다. 특별연장 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접전거리였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국 조선업은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나라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국가이지만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선박에 대한 글로벌 환경 규제입니다. 유엔산하 국제사기구에 의해 202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부담금이 매겨지게 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기준에 맞추어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환경 효율성 자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훨씬 복잡한 책정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선사에 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구형 선박을 신형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제환경 규제를 자국의 조선업 육성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판 전체를 뒤흔들고 한국에 빼앗긴 고부가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현재 전 세계 고부가치 선박 10척 중 8척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환경규제 전략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이 전략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환경부담금 책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전 세계 선사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두 국가의 공통점이 있으니 두 국가 모두 선사들의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의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죠. 두 국가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30에서 40%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합니다. 자국 발주 비율이 100%라는 것은 환경규제로 자국 선사가 배를 사야 하는 일이 생겨도 그 이익이 철저하게 자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환경규제 도입은 결국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는 오히려 만들 배가 늘어나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둘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합니다. 지난 27일 전남 모포시 남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 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비한 연구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기술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장비인 축발전 GSG와 공기융합 시스템 LG 조합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대비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축발전기를 통해 공해물질 배출량도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 후 지난달에는 한국 선급 KR에서도 암모니아 운송 추진 가스 운반선 VLGC에 대한 개념 설계 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영국과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 연료 초대 역류 조선 VC와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선점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수요로 조선업 역량을 키우겠다면 나머지 전부를 한국이 집어삼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로비 공세로 환경 규제가 두 국가의 뜻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공법에 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고난의 시기를 딛고 한국 조선업이 부활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